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있는 근린주택, 상가주택 경매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전자 지도 보고 계십니다. 물건의 입지가 어디입니까 하면 여기 옆에, 여기 보면은 화성 일반 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택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이제 택지에 보면, 왜 우리가 도시를 보면, 도시 형성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들이 있으면은 단독주택, 택지들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다가구 원룸 건물이라든가 또 1층은 상가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역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로드뷰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 이렇게 봤습니다. 물건지 앞에 바로 찍어봤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 로드뷰는 2020년 7월 기준입니다. 도로가 꽤 넓어요. 10에서 12m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층은 고시원, 2층은 두 가구, 3층은 주인 세대 한 가구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리 모습 보면 여기는 이제 카센터도 보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1층은 주로 옆에도 보니까 상가들, 그죠? 상가로, 그죠? 임대 나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죠? 조금 더 오면은, 그죠? 조금 더 오면 지금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도 한번 로드뷰로 한번 자세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계시면 한번 임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2020 타경의 3023 되겠습니다. 자, 물건 종별 근린주택, 상가주택, 토지 면적은 69.575평, 그리고 각 층별로 바닥 면적 합계가 115.165평 됩니다. 이 바닥 면적에는 1층, 2층, 3층의 바닥 면적 합계이고 여기 위에 있는 다락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감정가 10억 2176만 3320원 되어 있고요.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지금 5억 66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토지, 그죠? 우리가 감정가를 보면 토지 감정이 얼마다, 건물 감정이 얼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죠? 제시외, 그죠? 제시외는 얼마다, 그 제시외는 매각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합해서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보니까 토지 감정이 6억 1,870만원. 지금 최저가가 5억 선입니다. 5억 60 얼마인가 그렇죠. 그래서 토지만 해도 지금 최저가보다도 그죠? 높아요. 자, 건물은 2011년 4월 7일, 그러니까 지금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자, 건물 감정이 3억 9,826만 3,320원 되어 있고요. 제시외 3층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4.84평 정도의 창고가 480만원 정도 감정이 됐고 매각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10억 2,100 얼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아까 보신 널찍한 도로, 그죠? 앞에 그 이제 도로 폭이 10에서 12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외에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건축물 대장 열었는데 자,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떡하니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임차인들, 주거 임차인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는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예를 들면은 뭐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나 대출 받을 거 아니니까 일단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위반 건축,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란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인 당시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다면은 그건 나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지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나하고 관련된, 그래서 나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없다 하더라도 현황 가서 확인하세요 하는 이유가 경매 진행하는 도중에도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을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진행되는 도중에 낙찰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에도 위반 건축물로, 그죠? 다시 표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간다든가 적발이 돼서.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저는 이제 구독션 사이트를 보는데, 유료 옵션 사이트들을 보면은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서 이렇게 첨부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급 날짜가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현황하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는 입찰 전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고, 예,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세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구. 자, 1층은 상가예요. 자, 근생에 고시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고시원이다 라고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다가구 주택 두 가구가 되어 있고 3층은 한 가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아까 지도는 봤고요. 위치는 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이 등기부는 보면 아파트는 하나로 되어 있죠. 그죠? 아파트라든가 구분상가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건축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독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두 개예요. 그죠? 자, 토지 등기부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0년 7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010년 7월 19일 그때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또 지상권, 토지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그죠? 나대지 상태에서 대출을 해줄 경우에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지상권 설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멸 대상이니까 이 근저당은 지상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은 2011년 5월 6일입니다. 아까 2011년 4월 달에 준공이었죠. 사용 승인이었죠. 그래서 5월 6일 날 첫 등기가 된 겁니다.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죠? 소유권 보존함과 동시에 바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임차인들의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뭐 임차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들의 전세권 등기라든가 아니면 임차 보증금을 그죠? 뭐 만기가 됐는데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 임차인 관련되는 내용들은 토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고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형이니까 임차인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건물 등기부의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011년 5월 6일, 그래서 이 날짜보다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앞서는 그런 어떤 임차인이 있는지, 그 임차인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배당을 제대로 받는지 이런 부분을 입찰하실 때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여기 우선 보니까 임차인이 9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합계는 5억 8천이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5억 선인데요. 임차 보증금 합계가 훨씬 더 높네요. 한번 입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2011년 5월 6일입니다. 2011년 5월 6일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리우모 시인이 2014년, 그 다음 2015년, 그 다음 전입이 이상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2014년, 15년, 16년. 자, 그런데 한 사람 봅시다. 없는데 여기도 5월 17일이니까 늦고 그죠? 아슬아슬하게. 자, 그리고 뭐냐면 요 사람 제일 마지막에 한모 씨. 주거용 202호라고 되어 있는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27일이에요. 자, 5월달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빨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증금이 1억 2,500이라고 합니다. 이 손순이 임차인이 전입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제대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아까 6월 1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예를 들면은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하면은 뭐 인수하는 건데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임차권 등기권자인데요.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권자인데 1억 2,500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500, 합계는 1억 2,500 맞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뭐죠? 첫 번째 2011년 3월 21일 이때 1억 2,500이 아니라 중간중간 증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증액이 있었다 이러면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말소기준 등기 있죠? 그 날짜보다 앞서서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100%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금액을 다 못 받는다면 우리가 미배당되면은 인수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아까 근저당보다 앞서서 얼마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다 배당을 받는다면 근저당보다 이후에 뭐 증액이 되고 한 것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2013년 3월 1일 날 1,500 증액했고 2015년 3월 2일 날 또 1,500을 증액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500 그러면 3,000의 증액이 된 거다. 그죠? 본저당보다 뒤에 증액이 된 게 1,500 두 번, 3,000이에요. 그럼 1억 2,500에서 3,000을 빼면 9,5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11년 2월 7일 날 첫 번째 이제 확정을 받을 때 금액은 9,500인 겁니다. 그래서 9,500을 다 배당받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받겠죠. 그죠? 근저당보다 먼저 받게 되니까. 이 다른 임차인들, 소액 임차인,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 9,500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 받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대항력 없는 사람들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는 우리하고는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단지 뭐 배당을 받으면 우리가 명도가 수월하다. 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배당표 있는데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요. 임차인들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임차인들 보증금 예상 배당에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참고로만 사용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임차인 아까 한못이 있었죠. 이 사람 9,500에 대해서는 이제 100% 배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쭉 가는 거예요. 네, 쭉 가게 되는데 아까 분명히 그래서 선순위는 이 한못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못이 한 사람 1억 2,500 중에서도 뭐죠? 근저당보다 앞서는 거는 9,500이에요. 9,500을 다 여기서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계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입찰하기 전에는 상세하게 예상 배당액 내가 얼마 입찰 들어가면은 그럼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 임차인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까지는 배당이 얼마 되겠구나. 아, 그 다음에는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도가 수월하고 몇 명은 내가 조금 그죠? 이삽이라도 좀 예산에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항상 제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대출 얼마 나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출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기존 소득이라든가 아무리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신용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 담보대출 받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DSR 적용 많이 하죠. 요즘은 그죠. 일부 꼭 규제지역에서만이 아니고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얼마 나올 수 있을 건지 여러분이 여러 군데 문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치면은 여러 이제 사이트들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연락처들이 있으면은 상담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물어볼수록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우리가 문의를 하게 되면은 상세 내용 안내가 나오는데 그쪽에서도 고객을 잡아야 되니까 아, 저 사람 분명히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경매 입찰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경매 법정 가서 경매 낙찰 받고 나오면 낙찰자들한테는 수많은 대출 상담사들이 막 명함을 주면서 연락처 주세요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럴 때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무슨 잡사님도 아니고 서로가 윈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락처 주고 그리고는 연락처 받고 그렇게 해서 뭐 법원에서 그 사람들만 해도 뭐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10명 내외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뭐죠? 좋은 조건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입찰 전에도 문의를 하면은 입찰 전에는 뭐 낙찰받고 얘기하자는 데도 있고 또 그래도 그 중에는 얼마 정도 뭐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이제 대략적인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겠어요?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현장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현장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현장 가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런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 막 이런 거 있는 택지 같은 경우 가면은 건물마다 그죠, 뭐 임대 문의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의를 하면은 주인이 직접 주인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에서 붙여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원룸은 얼마, 투룸은 얼마, 쓰리룸은 얼마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는 손품을 파는 것은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화성시 능동 원룸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뭐 몇 층에 몇 층 같은 경우에 뭐 면적이 몇 제곱미터일 경우에 월세가 얼마다. 500에 40, 500에 50, 뭐 30에 30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18 아주 작은 거, 네, 그런 적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물건들도 나오고 월세 물건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룸 건물 자체, 그죠? 원룸 건물 또는 상가주택 이런 물건에 대해서 그죠? 그런 물건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포스팅들도 있단 말이에요. 중개업소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눈에 익힌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 그러면 어떠한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대장하고 별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해당 물건 다시 돌아가서요. 사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열어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로드뷰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쭉 더 보시면, 우편함이 지금 일단 9개가 보입니다. 뭐 호실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뭐 9개가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고, 지금 보니까 뭐 101호, 어쩌고 저쩌고, 뭐 103호,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 104호까지 보입니다. 자, 1층 고시원 부분에 4개를 넣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시원, 상가 부분에 고시원을 4개 넣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201호, 202호, 그죠? 2층에 두 가구라고 했습니다. 201호, 202호 보입니다. 그리고 301호 보이고요. 302호가 보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예요. 3층은 한 가구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이게 302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1층을 내가 분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볼게요. 자,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1층 고시원 아까 4개였죠. 그죠? 4개였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4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동 취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개조를 한 모양이에요. 여튼 아직 아까 2020년 11월 기준에 건축물 대장에는 없었어요. 그죠? 위반 건축물이라고는 안 돼 있는데, 현황 사진으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 이런 부분 여러분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위반 건축물이지만은 실제로는 아직은 안 올라 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대출에 문제가 없다면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대로 운용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나중에 적발이 됐다고 쳐요. 위반 건축물로.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면은 보통 이제 한 3개월이나 얼마 정도의 이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원상 회복을 하고, 그리고는 위반 건축물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금액도 그렇고 실거주 하시면서 월세 받기에 너무나 좋은 물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몇 년 안 된 신축은 아니지만 10년 정도면 아직은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고, 꽤 매력 있는 물건입니다. 강추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은퇴 세대들 머리들이 아픕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 아파트값 굉장히 오른데, 아파트 그냥, 물론 아파트 살기 좋죠. 굉장히 좋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살고 있으면, 물론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만은, 전부 다 그게 내게 아닌 이상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은행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은행에 월세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파트에 내가 노후에 그냥 혼자서 그대로 거주를 하게 되면은, 대출이 없지 않은 이상은 대출 이자, 아파트 관리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은 내가 실거주하면서 이제 월세 받는 걸로 충분히 은행 이자를 내고도 그죠? 남습니다. 생활비에 또 버틸 수 있고 해서 은퇴 세대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